자, 경매에다가 색깔 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몇 번 지문? 3번 지문. 경매. 자, 경매에 관한 지문인데 비교쌍 찾기는 이거 비교적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짧고 쉬운데 비교쌍은 어디 있냐? 이게 좀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게 작년 대수능에 인문지문하고 되게 비슷해요. 19학년도 인문지문처럼 앞쪽에 있어, 뒤쪽에 있어? 비교쌍이? 뒤쪽에 있어. 그래서 일단 화제는 경매인지 찾기가 쉬워, 어려워? 되게 쉬워. 이 경매에 관련된 비교쌍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맨 뒤에 자, 비교쌍으로 가시면은 뒤쪽으로 가서 문단번호 붙였니? 습관을 들여야 돼. 6평 전에 이 습관만큼은 들여야 된다. 문단번호 붙이기. 이 습관을 꼭 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5문단 있지. 맨 마지막 문단까지 내려갈 거야. 이게 작년 대수능의 인문에서 그랬거든. 자, 5문단으로 가셔가지고 구매자가 모두 합리적. 두 번째 줄. 자, 구매자가 모두 합리적. 자, 모두 합리적인 구매자다. 구매자가 모두 합리적이다. 그러면 효율적인 가격, 비효율적 가격, 효율적 가격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승자의 저주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뒤도 색깔이 나. 승자의 저주도 나타나지 않는다. 색깔. 모두 합리적일 때는 승자의 저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결과인데 사실 이거 달리 말하면 뭐야? 효율적인 가격, 비효율적인 가격? 그렇지. 효율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문단, 마지막 문단, 같은 문단 가시면은 밑에서 5번째 줄 그러나로 시작되는 문장 보이지? 그러나 거기다가 이제 색깔 해볼 거야. 누군가가 비합리적 행동을 한다면 누군가가 비합리적이라면은 자, 승자의 저주는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승자의 저주는 나타난다. 지금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게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고통과 저주를 감당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가격 자체가 효율적, 비효율적 가격이 형성된다. 이런 뜻이다. 그 존 레논의 기타 2부부터 시작했는데 혹시 제어기 스타들의 그 소장품 가운데서 탐나는 소장품이 있다. 그러면 혹시 얼른 떠오르는 거 뭐 있어? 나는 슬기의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슬기의 포스트카드 뭐 이런 정도. 뭐 소장품이라기보다는 이제 관련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최애 작품인데 하여튼 넌 뭐 그런 거 없어? 브라이언 메이키파? 그래? 민철이는 없어요 따로? 슬기 꼭 만나면은 이거 보여주고 싶어요. 나 진짜 완전 팬이다. 완전 팬티가 나왔어. 팬티 나왔어. 거기까지 가기엔 좀 그렇습니다. 저도 좀 얼굴이 팔린 사람이라 갔다가 제자 만나면 어떡할 거야? 참 그래요. 약간 좀 꺼려집니다. 날 이해해 줄 수도 있는데 이해 못하는 제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콘서트는 가요? 거기도 못 갑니다. 거기 가면 더 위험해. 얘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지에서 암약하는 팬클럽. 근데 유튜브를 다. 유튜브에 올리는 건 이제 모험이죠 지금 좀 모험하는 거야. 자, 어쨌든 자 대표 지금 이제 하여튼 뭐냐면 존 레논의 기타 얘기가 나는데 이 기타를 살 당시에는 되게 매우 갖고 싶으니까 그 기타 갖고 있는 자체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 비싼 가격으로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사게 되잖아. 근데 그게 얼마 가겠어? 오래 가지 못하지. 금방 실증 나고. 그래서 후회하게 된다 이거 아니야. 이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겼어, 졌어? 이겼어. 아니 일단 경매에서 내가 소유권을 얻었단 말이야. 승리했단 말이야. 근데 이 얻은 소유권이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나는 느낌을 준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뭐야? 저주라는 말을 쓰는 거야. 저주라는 말. 알겠지?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승자의 저주 나와 있는 3문단 있지? 3문단 가볼게. 3문단 마지막 문장 있잖아? 불확실한 미래 가치를 너무 용기 있게 평가.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볼게요. 불확실한 미래 가치를 너무 용기 있게 평가. 3문단 마지막 문장.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게 자, 미래 가치가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해. 자, 불확실한 미래 가치. 불확실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평가했단 말이야. 과대평가한 결과로 그 손실을 누가 보게 되는 거야? 본인이 보게 되는 거죠. 이 결과 손실을 크게 보게 된다. 이게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거야. 이게.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게 이제 뭐 원유권 채굴 뭐 이런 것도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문단 한번 가볼까? 사문단? 사문단에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문단번호 붙여놨지? 네. 그 사문단에서 효율적인 교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찾아봐. 모든 거래 동사죠. 그렇죠. 세 번째 문장인가요? 세 번째 문장. 사문단의 세 번째 문장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모든 거래 당사자가 서로 손해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당사자가 어떤 누구도 손해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손해 보는 당사자가 아무도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거래다,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교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유념해 주시고 지문 자체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김선달 얘기하고 허세원 얘기 나와 있는 7번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문제. 자, 7번. 자, 문제 가기 전에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지문 분석해 놓은 거니까 칠판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눈으로만 쓱 보세요. 자, 경매에 관한 얘기였죠? 효율적 가격 결정. 모두 합리적 구매자일 때 승자의 저주는 없어요. 모든 거래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 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군가가 비합리적인 구매자가 나오면 승자의 저주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불확실한 미래 가치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결과.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판사했던 내용들이야. 자, 다시 앞으로 와서 문제로 갑니다. 보기 볼게요. 김선달 얘기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김선달 얘기가 나왔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김선달 보니까 주당 얼마의 주식을 샀어요? 1만 원에 샀지, 1만 원. 그 다음에 허생원 보니까 주당 8천 원에 샀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주식이 이렇게 하락해서 이렇게 됐대요. 자, 그 다음에 1번 선지 봐보세요, 그럼. 자, 허생원에게 주식을 매도한 사람은 결국 승자의 저주를 경험한 것이군이라고 나왔잖아요. 1번 선지. 이거 틀린 부분이 어디예요, 도대체? 1번 선지요? 7번 문제 1번 선지. 7번 문제 1번 선지. 허세인이 매도한 사람은 어. 저주를 경험하지 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번 선지 보시면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 여기 보시면은 이 1번 선지에서 매도한 사람 자체가 김선달이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누가 승자의 저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김선달인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허세원에게 이 주식을 매도한 사람은 결국 승자의 저주를 경험한 것이군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선지가 되려면은 이 매도한 사람이 누가 돼야 돼? 김선달이 돼야 돼. 근데 정확하게 김선달에게 샀다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좀 예리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희한하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내려갈게요. 이제 8번 문제. 8번 문제 기억이 뭐지? 기억이 승자의 저주. 자, 8번 승자의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승자의 저주. 자, 문제는 이겁니다.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이거 좀 찾기 어렵지 않았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잘 따져보면은 거래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거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1번 봐볼게. 1번 사례 같은 경우는 자, A 제작사가 투자해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잘 봐.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가장 인기 있는 배우를 섭외하는데 성공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돈을 많이 투자했다, 적게 투자했다? 많이 투자했다 이거야. 그
그 영화에 대한 가치 평가를 지나치게 높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득이야 손실이야? 실패, 손실이라는 얘기야. 그럼 적용되냐 안 되냐? 되지. 이거 되잖아. 2번 선지는 어때? 보니까 비싸다. 집값이 오르려고 해서 그냥 비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남들보다 비싼 가격이니까 과대평가, 과소평가,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때? 하락해버려서 손해, 손실, 그치? 적용되냐 안 되냐? 되지. 3번. 근데 이 사원 같은 경우는 입사 시험을 통과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 경쟁을 통해서 통과하긴 통과를 했는데 특정 대상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회사에 취직했지만은 경제위기 탓으로 자신이 기대한 임금은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뭔가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래하고 투자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취직을 한 것에 불과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어? 거래가 없어, 거래가. 여기는 투자랄지 거래가 있었던 건데 여기는 투자나 거래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9번 문제로 내려가겠습니다. 니은의 이유를 찾는 건데 독점 가격은 비효율적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아까 칠판에 선생님이 적었잖아. 기억나니? 칠판에 적었던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3문장에 합리적 거래나 합리적 가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었지? 모든 당사자가 손해가 한 사람에도 있으면 되는데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손해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맞니? 자, 그러니까 이제 9번 문제의 4번 선지를 보시면은 상품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살 수밖에 없으므로 라고 나왔지. 이거 봐봐. 손해보는 소비자들이 생겨 안 생겨? 생긴다는 얘기야, 생긴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효율적이 아니야.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이해됐지? 손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효율 비율? 그때는 효율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지문까지 마쳤고요. 이제 4번 지문 넘어갈게요. 4번 지문 넘어갑니다. 4번 지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4번 지문. 자, 4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자, 됐고. 4번 지문 가봅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보시고요.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금융 거래. 오케이. 자, 금융 거래에다가 형광 그대로 썼다. 야, 이제 빛이 완전히 적응이 되는데 완전히. 화재 찾는 거 어렵지 않지, 그지? 자, 화재, 금융 거래, 형광펜으로 색깔 잘 뽑으시고. 자, 금융 거래에 관한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이건 쉬운 지문이야, 어려운 지문이야. 구조 자체가 단순해, 복잡해? 되게 단순해요. 왜? 앞에 제시가 되고 그 제시된 구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나열되는 방식이거든요. 되게 쉬운, 단순한 구조야. 그 1문단 마지막 문장이 바로 화제잖아. 뭔데? 개인과 금융기관 간. 자, 일단 여기다가 색깔을 딱 해봐. 개인과 금융기관. 비교상 1번이야.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주시고요. 1문단 맨 마지막 문장이 되겠어요. 여기서 개인과 금융기관 사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또는 뭐 거꾸로 개인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상황이랄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사가 뭐야? 1문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듯이 개인과 개인이야. 개인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거꾸로 돈을 빌리는 상황. 알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2문단 첫 문장에 보면은, 자, 1문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듯이 개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금융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였더라? 금리야, 금리. 그치? 맞니? 금리를 잘 따져봐야 하고 라고 나와 있잖아. 1문단 마지막 문장에. 그치? 그래서 2문단 첫 줄에 금리. 자, 색깔 깎여 보게. 금리. 얘가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금리를 잘 따져봐야 된다. 금리를. 다시 이제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뉘는 건데 몇 개? 둘로 나뉘는 거야. 이 금리는 다시 둘로 나뉘는 거야. 봤더니 그렇지. 단리하고 복리라고. 차이가 뭐냐 했더니 그 이문단 보고 판단해봐. 대답하는 거야. 단리 그러면은 금리 그러면 무슨 뜻이야? 금리? 그렇지.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이자의 비율. 자,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그러니까 금리가 10%다 그럼 무슨 말이야? 원금 가운데서 이자가 몇 프로를 차지해? 10%를 차지한다는 거죠. 원금 가운데서 10%의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단리 그러면은 이제 단수 복수할 때 단이잖아. 그치? 그럼 이자를 어디에다가만 매겨? 원금 자체에다가만 매기는 거야. 만약에 100만 원에 대해서 10%다. 그러면 얼마야 이자가? 10만 원이 되는 거죠. 10만 원. 자, 그럼 복리는 뭐야? 복리는 뭐야? 원금에다가 뭘 더하는 거?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하는 것에 대한 이자를 붙이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대한 10%의 금리를 붙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번 단리로 붙였을 때, 자 2번 공리로 붙였을 때, 그런데 이제 이거를 1년 뒤 말고 2년 뒤를 생각해볼게. 1년 뒤는 같아요, 달라요? 1년 뒤는 아직 이자가 생겨서 한 번도 이자를 붙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뒤는 똑같아. 그럼 2년 뒤라고 가볼게. 이제 2년 뒤. 자 2년 후. 자 2년 후야. 그럼 단기로 치면은 얼마 이자가 붙는 거야? 20만 원. 그렇지. 10만 원이 두 번이니까 이제 20만 원이 이자만 20만 원이 붙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10만 원. 잠깐. 10만 원 일단 똑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에는 10만 원 더하기 얼마야? 10만 원 더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이자로 붙었어. 원금이 얼마였더라? 100만 원이야. 더하면 얼마? 110만 원이야. 110만 원에 10%는 얼마죠? 그렇지. 11만 원 맞니?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10 플러스 1로, 아니 그냥 11만 원으로. 그러면 합산하면 얼마야? 21만 원이고 21만 원.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년 차부터 차이가 나게 된다. 이게 이제 둘의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자, 다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느끼고 가시면은 명목금리하고 실질금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건 지웁니다. 예였으니까 지울게요. 실질금리하고 명목금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명목금리하고, 자, 다시 한번 써볼게. 명목금리하고 실질금리.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실질금리는 이걸 붙이는 거야. 뭐? 물가 변동률. 그렇지. 자,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뭘 빼는 거야? 물가. 그렇지. 물가 변동률을 빼는 거야. 물가 변동률을 뺀 결과가 실질, 이름부터가 실질이잖아요. 실질와 가장 비슷해지려면 실제 물가를 이제 반영을 해야 실질적인 이 금리가 이제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뺄셈을 하라는 얘기, 뺄셈을. 요렇게. 그래서 이제 이 문단 마지막 문장 쭉 내려가시면은 이제 이해가 딱 되게 돼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10%일 때 원리금 합계의 가치와 1년 전의 원금 가치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철수의 명목금리는 10%이지만 실질금리는 0%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뭔 개소리냐. 칠판 한번 봐볼게.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10%인 상황이야. 그 보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에 나와 있는 대로 금리가 10%야. 그치? 그러면 명목금리는 몇 %야? 그대로? 10%죠. 명목금리는 그대로 10%야. 그런데 실질금리는 이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물가 변동률이 방금 상승해가지고 몇 프로 올라? 10% 물가 상승률을 보여줬어. 그럼 이걸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되는 상황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다시 물가 상승률 부분 빼버려야 돼. 그러니까 원래 명목금리가 몇 프로야? 10%인데 물가 상승률이 다시 10%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제로 상태가 되는 거죠. 제로 상태가. 그러니까 이자가 붙은 거야, 안 붙은 거야? 전혀 붙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운 거죠. 자, 이해됐죠? 이게 이제 이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이제 3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단.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돈을, 자, 빌리는 사람이야, 빌려주는 사람이야 했을 때는, 그렇지, 돈을 빌리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서
돈을 맡기는 사람 입장이었어. 이 문단 다시 봐봐. 이 문단 다시 봐봐. 세 번째 줄 봐봐. 이 문단 세 번째 줄. 예금자의 입장에서 보이니? 네. 예금자의 입장에서 이 문단 세 번째 줄 보면 예금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예금자의 입장에서 얘기였고 3문단은 이제 누구 입장이야? 돈을 빌리는 사람 색깔 닦여봐. 3문단 첫 줄. 돈을 빌리는 사람 색깔 닦여봐. 돈을 빌리는 사람 색깔 닦여봐. 이건 이제 대출 받으러 간 사람이야. 알겠지? 대출 받으러 간 사람. 그 사람은 뭘 생각해봐야 했더니 고정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지? 변동금리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줄로 내려가 볼게.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전부 이 금리를 따져볼 때 단미, 복리, 명목, 실질 따져본 게 다 누구 입장? 예금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둘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야. 예금자 입장에서랑 이쪽에다 적어볼까? 이 개인이 둘로 나뉘는 거지. 예금자가 있고 돈을 맡기러 오는 거야? 빌리러 오는 거야? 예금자는 맡기러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돈을 빌리는 사람. 그러니까 대출자라고 간단하게 정리해볼게. 대출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전부 뭐? 예금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예금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돈을 빌리는 사람 즉 대출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 변동금리는 바뀌는 거.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금리 조정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은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금리를 바꾸는 주체가 대표적으로 누구야? 물론 이제 민간 기업도 은행도 바꾸지만 누가 바꾼다고 나와 있어? 그렇지. 한국은행이 바꾼다고 돼 있지. 이해되지? 그냥 하나만 칠판에다가 필기하고 이제 판사하고 다음 넘어가기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 근데 봐봐. 경제 지문을 특별히 우리가 연속적으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런 거야. 왜? 자, 공부해두면은 나중에 분명히 쓸 때가 있어. 민찬, 예를 들면은 봐봐. 고정금리 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변동금리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 자, 변동금리. 금리를 바꿀 거야. 변동금리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뭘 보고 한국은행이라고 그래? 은행 위에 은행이라는 거야. 은행 위에 은행.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봐. 변동금리를 이제 얘기해 볼 거야. 만약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를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이렇게 낮춘다. 이자율을 낮춘다라고 생각해봐. 이자율을 낮춘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지문을 봐봐. 지문을 보고 대답해. 금리를 낮추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쉬워져 어려워져. 봐봐. 대출을 쉽게 하긴 어렵게 하긴 금리를 낮추는 거니까. 그렇지. 대출은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겠지. 늘어나. 알겠지? 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야? 거두어 들인다는 거야? 많이 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통화량으로 설명하면 통화량이 늘어나 줄어들어?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지문으로 가볼게. 자, 그래서 보면은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였어요. 기준금리를 낮추면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될까 아니면 안정화될까? 다시 봐봐. 지문을 봐. 지문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봐봐.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면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는 그러니까 활성화되겠니? 안 되겠니? 바로 뒤에서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은 경기는 활성화된다. 사람들이 뉴스 같은 데서 인터뷰하잖아. 식당 주인이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파리만 날려요. 그런 상황이 있고 요즘 좀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장사할 만해요. 둘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야?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장사할 만해요. 이런 얘기잖아. 파리 날리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출발점이 누구야?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뭐 해준 거야? 금리를 낮춰준 거죠. 그래서 시중에 대출도 쉬워지고 통화량 늘어서 사람들이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야. 소비를 많이 한다 이거지. 식당도 많이 찾고 많이 쓰고. 이해되지?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이제 4문단으로 내려갑니다. 4문단 개인 간, 첫 줄에 개인 간 색깔. 개인 간, 개인과 개인 사이. 자, 이때 이제 금융 거래를 할 때 뭘 감안해야 되는 거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전 소비 대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전 소비 대차.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더라? 개인과 금융기관 사이에서는 뭐가 중요했지? 금리가 중요했어, 그렇지? 이자.
근데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금융거래에서 뭐가 중요해? 금전 소비대차. 네. 금전 소비대차가 중요한 개념이야. 자, 질문해볼게. 대차가 뭐야, 대차가? 대신해서 니네 그거 들어본 적 있어? 혹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자기 집이 없어가지고, 자기 집이 없어가지고,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을, 임차인이라고 하니, 임대인이라고 하니, 새 들어 사는 사람, 세입자를. 돈이 없어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집을 빌리는 사람은 누구야? 임대인이야, 임차인이야? 임차인. 차자가 빌릴 차자야. 임차인. 알겠지?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를 해주는 사람 임대인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는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뭐야? 돈이 없어서 빌려야 될 사람이야. 그 임대차 보호법이란 말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는데 임대차 할 때 대차하고 똑같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줌. 여기는 돈을 빌림이라는 뜻의 대화차야. 한자를 쓰는 일이 이렇게 되는 건데 한자는 쓸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쓰는 이런 건데 빌려주다, 빌리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제 그대로 해석해봐. 무슨 말이야? 금전 소비대차는 금전 돈을 빌려주고 빌린다 이런 뜻이야. 원래 어렵게 나왔는데 간단해. 알았지? 그런 뜻이야.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봐. 그래서 이제 금전 소비대차를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중요하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세 가지. 찾아봐. 뭐 있니? 첫째. 이자. 합의해야 한다. 뭘 합의해? 이자. 이자를 얼마로 할지. 이자. 찾아봐. 색깔. 두 번째. 또 뭐라고 나왔어?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 색깔 딱 해봐. 이거 못 갚으면은,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몇 달간 일해야 돼, 뭐 이런 걸 할지. 이거 못 갚으면, 당신 집 우리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셋째 뭐야? 돈을 갚을 날짜. 이때 돈은 원금이야, 이자야? 원금을 언제 갚을까? 알겠지?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추가 정보가 이 지문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추가 정보. 3번 추가 정보가 있어요, 이 지문. 추가 정보가 나와 있는데 법률로 도와줍니다. 누굴 도와줘? 파산자요. 그렇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무를 졌는데 갚을 능력이 있어 없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있어. 자, 구제하는 법률. 자, 구제 법률. 명칭이 뭐라고 나왔지? 채무자 회생 및 기업 윗줄 봐봐. 기업 니은 나와 있는 줄의 윗줄. 마지막 문단 기업 니은 바로 윗줄이야. 채무자 회생 및 그렇지. 자, 파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도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지?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이 있어. 둘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볼래? 개인 회생 제도는 뭐예요?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그렇지. 회생은 수입이 있는 사람. 근데 당장에 큰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한 사람. 그럼 파산자는 뭐야? 수입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 알겠지?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이 차이가. 자, 이건 몇 년 내에 갚기로 돼 있지? 회생 대상자는 5년.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분석해 놓은 표 보시고 바로 문제 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문은 좀 복잡했지, 그치? 좀, 상대적으로 좀 복잡했어요. 길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문 분석표를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다른 지문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하는 걸로 하지요. 자, 이제 왼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자, 근데 니네는 잘 보이냐? 오케이. 자, 보시면 금융거래가 화제였잖아요. 그래서 개인 금융기관, 개인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내려가 볼까요? 차이점이 있는데 좀 표가 약간 좀 복잡하게 나와서 잘 봐야 돼. 그래서 개인이 오른쪽이고 개인 금융기관이 이제 왼쪽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개인과 금융기관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라고 그랬지? 금리야, 금전소비대차야? 금리가 중요하고, 개인은 금전소비대차. 자, 지어봐. 소비대차 할 때 대차가 무슨 말이라고?
빌려주고 빌리는 것 알겠죠? 그거였어. 자 그러면 다시 차이점으로 가시면은 금리에 관한 얘기가 아까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이야. 금리가 단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복리가 있었지, 그렇지? 원금에만 붙이는 이자가 단리였어, 그렇지? 자 명목금리하고 실질금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더라? 실질금리는 뭘 빼버려야 돼? 명목금리에서? 아니 물질 그렇지. 물가 변동률을 빼는 거에서 물가 변동률을 빼는 거, 알겠지? 만약에 이자 금리하고 물가 변동률이 상승해가지고 금리와 물가 상승률이 일치해버리면은 나한테 이득이야, 손해야? 그 예금자 입장에서, 돈을 맡기는 입장에서 내가 은행에 맡겼는데 연 이자가 10%인데 물가 변동률도 상승 10%야. 그럼 쓰봐, 내 돈은 어떻게 돼? 1년 전이랑 지금은 똑같은 금액이 되는 거야. 알겠지? 손해야. 자, 그 다음에 개인 사이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그 금전 소비 대차에서 고려해야 될 거, 합의해야 될 대상. 첫 번째 뭐? 이자 합의해야 되고, 담보 확인해야 되고, 상환 날짜라고 하는데, 날짜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자, 이건 인수의 오류. 자, 고쳐주시고. 자, 밑으로 내려가봐. 좀 전에 이제 봤던 건데, 자, 이렇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좀 전에 봤던 거지, 그치?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건 회생이야, 파산이야? 회생이었어, 그치? 그 치료지역 생기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몽땅 털어 넣으라는 조건 하에 5년 안에 가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문제. 자, 문제 갑시다. 오늘은 4번 질문까지만 봐야 되겠다. 문제 풀도 지금 위치 안 돼 있고 하니까 10번 문제는 전체 이렇게 칠판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화제 찾고 비교수상 찾고 그 다음에 차이점 이렇게 쭉 찾기만 했으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야. 네. 전체 구조를 알아내라는 거잖아. 정답 바로 몇 번이야? 2번이죠, 2번. 이건 전체 글의 구조. 선생님이 그러니까 비교상하고 차이점 위주로 보라고 했던 이유가 뭐야?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야. 알겠지? 자, 11번으로 갑니다. 1번 선지는 뭐가 틀렸지? 고정금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2번. 자, 물가 상승률이 명목금리보다 낮아버리면 자산을 증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10이야. 명목금리가 20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치? 그러면 남는 장사야, 남지 않는 장사야? 남는 장사죠. 자, 3번. 활성화 되겠니, 안 되겠니? 그렇죠. 자, 그 다음 4번. 분쟁을 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공탁을 한다는 게 그걸 피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5번. 정답 되겠죠, 5번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번 띄워놓을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택 구입은 13번, 12번이죠. 12번 보기 문제 갑니다. 적절한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1000만 원의 여윳돈이 있다라고 했네요. 그죠?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지금 대출하는 상황이야, 예금하는 상황이야? 대출이에요. 아니? 예금하는 상황이야. 예금하는 상황이야. 봤더니 자, 연 8%의 단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연 5%의 복리가 있어. 그치?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물가 상승률이 얼마라고요? 3%예요, 3%. 자, 질문. 이제 얘기를 봐요, 이거 봐봐. 물가 상승률이 3%니까 1년 후에 단리 8%, 연 8%의 단리를 선택했으면은 자, 실질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5조. 8 빼기 몇을 해야 돼? 3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런 식이야, 지금 문제 푸는 요령은.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 그래서 1번 선지 A가 단리 상품에 예금하면 매년 80만 원의 이자를 내겠군 그랬는데 자, 몇 프로였더라? 금리가? 50%. 네? 단리 상품에 대한 8%인데 8%니까 8%면 얼마야? 1000만 원에 8%. 맞아. 80만 원 맞잖아. 1번 맞죠. 80만 원 맞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1년이 되는 날의 원리금 합계는 복리 상품보다 단리 상품이 더 많겠군. 맞아요. 네. 단리 상품은 얼마야? 1080만 원이 되겠지. 맞냐? 네. 지금 3번 선지. 2번 선지 보라니. 2번 선지. 2번 선지. 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됐잖아. 그럼 이제 잘 봤어요. 이자율이 8%니까 천 그러니까 이자가 80만 원이니까 원금 1000만 원을 더 해야지. 1080만 원 맞지? 그러면 이 복리 상품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얼마? 1050만 원이 되겠지. 그냥 이자율만 더 해야 돼. 첫 해는 2년 차부터 달라지는 거지. 3번. 자 보시고 1년이 된 날에 실질 금리가 5%라고 할 수 있게 공개되는데 아까 800이 몇을 해야 되지? 그 이자율 판에서 뭘 빼야 돼? 물가 상승률 3을 빼니까 5가 되겠죠. 정답. 정답이 아니라 맞는 말. 4번 선지. 복리 상품이야 이제 복리야. 그러면 자 1,050만 원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이겠군 했어요. 이자가. 네. 맞아요? 1,050만 원은 1년째 되는 날에 원금 더하기 이자인 거죠. 거기에다가 2년 후가 되면은 거기에 5%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단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 5%가 되겠지만 얘기는 뭐야? 1,050만 원에 5%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얼마에 계산하면? 네? 계산하면 얼마야? 112만 52만 5천 원이 되겠죠. 52만 5천 원. 50만 원대 아니라 맞아요. 52만 5천 원이야. 왜? 1,050만 원에 5%를 계산하면 그렇다고. 알겠지? 이제 5번 사진은 그러면은 뭐가 틀렸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맞아요? 단리는 얼마야 그러면은? 몇 프로? 5%. 5%. 복리는 얼마야? 아까 계산했잖아. 단리는 5%라고. 근데 그렇지. 복리는 2%. 복리는 왜 2%야? 5 빼기 3을 하니까. 5 빼기 3을 하니까. 이해됐지? 같겠군이 아니라 다르겠군이라고 해야겠죠. 자, 13번 갑니다. 13번. 자, 13번 보기 문제인데, 자, 보기 문제 보시면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딱 그어두시고, 개인이야, 개인 금융기관이야? 개인이죠. 자, 2번 선지로 내려갑니다. 2번 선지 보시면은 자, A가 지정 날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B는 채무 내용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 집행 동그라미. 강제 집행에 관한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그래서 정답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일단 문제 풀이는 이런 정도로 마치고 자,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나머지 문제 풀이 관련된 질문 있으면 좀 따로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몇 번까지 풀어와야 하냐면 이것 이후로 6개 더하기 2개를 더해서 12번까지 좀 풀어온 걸 그렇게 할게요. 12번까지. 알겠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